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조교수 금나나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건강 및 체중관리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한 지 어연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동안 확진자 수도 많이 증가했지만 이에 못지않게 또 같이 증가한 것이 바로 확진자라고 합니다. 이 확진자라는 것은 살이 확진자를 줄여서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확진자에 속하시는지요? 지금 슬라이드에 보시면 살이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라고 적혀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이동 경로는 어떠하신지요? 그래서 이렇게 확진자 수도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체중 감량에 관심이 많은 우리 한국인인데 더더욱 체중 감량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체중 감량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과연 나에게 맞는 체중 감량법은 무엇일까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이와 운동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일단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칼로리 적자량이라고 합니다. 좀 듣기에는 좀 어렵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더라도 내가 섭취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할 때 그 차이를 우리가 칼로리 적자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잠깐 퀴즈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1kg를 감량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칼로리 적자가 필요할까요? 답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약 7,700칼로리의 칼로리 적자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논문에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kg를 감량하고 싶다면 매일 1,100칼로리 정도의 칼로리 적자량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칼로리 적자량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먼저는 그냥 내가 평소보다 덜 먹어서 섭취량을 줄여서 칼로리 적자량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처럼 먹는데 운동량을 늘려가지고 칼로리 적자량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먹는 것을 포기해서 1,100칼로리 적자량을 만들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치즈케이크 2조각 포기하시면 돼요. 반면 나는 먹는 거 포기 못해. 그냥 운동해서 그냥 평소대로 먹고 운동해서 적자량 만들래 하려면 1,100칼로리 적자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걷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걸어야 되고요. 만약 수영을 하신다면 2-3시간을 하셔야 그 적자량을 만들 수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 감량이 목적이라면 운동을 통해서 적자량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식이 습관을 통해서 식이 조절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에서 체중 감량에 성공해서 약 80%는 식이 조절이 좌우하고 20%는 운동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이 돌고 있냐면 자, 여러분들 식단 조절 없이 열심히 수영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그냥 물에 뜨는 돼지가 된다. 자, 식단 조절 없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저 빠른 돼지가 된다. 그리고 식단 조절 없이 헬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건강한 돼지라고 얘기를 해요. 즉,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식단을 조절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돼지라는 것이 이 유머의 핵심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이 습관이 그만큼 중요한 만큼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유행했던 다이어트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종 다이어트들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칼로리의 양과 그리고 종류와 그리고 언제 섭취하는가 그 시간대 그리고 심지어는 내 유전자까지 고려해가지고 식이 습관까지 맞추어주는 그런 방법까지 도입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차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칼로리 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논해보자면 결국 다이어트는 내가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소모해야지만 체중 감량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플에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면서 내가 오늘 얼마만큼의 칼로리를 먹었지 하면서 칼로리 계산을 하면서 다이어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 체중 감량에서는 칼로리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한 영양학과 교수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일명 우리가 트윈키 다이어트라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트윈키라는 것은 그냥 미국에 있는 과자예요. 우리나라에 비유를 하면 약간 카스테라랑 비슷한 과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영양학자는 약 2달 동안 오직 이 트윈키만 먹으면서 살았다고 해요. 단 이 트윈키만 먹되 칼로리 양을 엄격하게 조절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사람 그 키와 그 몸무게에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600칼로리가 필요한데 약 800칼로리의 칼로리 적자량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트윈키로 1600칼로리 정도만 먹으면서 약 2달을 생활을 했더니 체중이 무려 12칼로리나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 발상 자체가 실험 자체가 재밌기 때문에 여러 기사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영양학자는 말하는 거 봐라 나 트윈키만 먹고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강하지 않은 식품을 먹고도 칼로리 조절만 했더니 살이 빠지더라라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근데 더 재밌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트윈키는 나쁜 음식이니까 혈액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지질 수치들이 나빠지겠지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나쁜 콜레스테롤 LDL도 감소하고요. 중성지방도 감소하고 또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같은 경우는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해석하기를 그거는 트윈키 때문에 이러한 혈액 수치들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체중 감량이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혈액 수치가 좋아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단순히 7,700칼로리만큼의 적자가 일어날 때마다 1kg가 쫙쫙쫙 빠지는 게 아니라고 어느 순간에는 정체기도 오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이 실제로 체중 감량이 일어난다는 거죠. 수식의 계산에 의하면 내가 지금 이만큼이 빠져야 돼. 이만큼이 빠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밖에 안 빠졌네 하면서 그 차이를 느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체중 감량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칼로리 양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뭔가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행하는 다른 다이어트의 초점은 무엇이 되느냐? 양도 중요하지만 무엇이다? 내가 어떤 칼로리를 섭취하느냐, 어떻게 칼로리를 섭취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하고 그쪽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 똑같은 120칼로리인데 한쪽에서는 뭐 체리라든가 치즈로 좋은 음식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과자로 섭취를 했어요. 즉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내가 어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냐가 중요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한테 칼로리라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영양소는 술은 제외하고 탄단지라는 3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권장량에 의하면 우리가 성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체 100% 칼로리를 섭취하면 그 중에서 45에서 65%는 탄수화물을 통해서 섭취하세요. 그리고 10에서 35%는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세요. 그리고 20에서 35%는 지방을 통해서 섭취하세요 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한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인 평균 섭취량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은 60%, 단백질은 15%, 지방은 25%여서 보면 탄수화물이 조금 높은 편이고 그리고 단백질이 조금 낮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럼 이렇게 탄단지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내가 칼로리를 섭취하느냐라고 고안된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이 바로 저지방 다이어트예요. 즉 지방을 섭취하면 곧 지방이 몸속에 지방이 된다라는 논리를 주창하면서 저지방 다이어트가 특히 1990년대에 가장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 저지방 다이어트의 근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방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이란 단백질에 비해서 그람당 제공하는 칼로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1g을 섭취하면 내가 4kcal만큼의 연료를 쓸 수 있는데, 지방은 내가 똑같은 1g을 내가 섭취하더라도 9칼로리나 우리 몸에 제공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했을 때 몸에 흡수되어 가지고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 근육을 만드는 데 생성되는데,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섭취를 했을 때 에너지원으로 먼저 쓰이기보다는 일단은 주로 이렇게 체지방으로 저장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군대를 다녀온 제 동생이 얘기를 해준 건데, 이렇게 군대에서는 이렇게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고 해가지고 뭐든지 기름을 많이 넣어서 튀기면 맛있어진다는 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음식의 풍미를 높이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식을 하게 될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다른 음식 섭취도 많아져서 결국은 칼로리 우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설득력 있어 보이는 다이어트 이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다이어트가 실제로는 1990년도에 유행을 많이 했었지만 그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서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 앤셀키라는 학자가 어떤 연구를 발표했냐면, 우리가 7개국 스터디라고 해서 역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 7개의 나라를 선정을 해서 그 나라의 평균 지방 섭취량과 평균 사망률을 조사를 해서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지방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심장병으로 죽는 사망률이 높아지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지방 섭취는 심장병 위험도를 높여서 사망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예요. 그래서 이 이론은 그 뒤에도 타임지 커버 첫 표지에 실리면서 지방은 건강에 나빠요 하면서 저지방 식단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건강한 식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저지방 다이어트, 저지방 식단이 건강에 좋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버터나 돼지고기, 돼지기름 같은 그런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은 감소했는데요. 재밌게도 오히려 비만 인구는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지방을 줄였는데, 섭취를 줄였는데 비만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봤더니, 이 저지방 제품이 좋아요 했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식품 회사에서 여러 가지 갖가지 저지방 식품을 만들어서 상업화해서 돈을 벌 이윤 추구를 하려고 했었겠죠? 근데 그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내가 같은 어떤 식품을 만들 때 지방을 빼버리니까 맛이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은 곧 맛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을 빼므로써 감소하는 그 맛을 어떻게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설탕을 팍팍 넣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지방 식품의 섭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엇이다? 설탕 섭취량도 막 함께 같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지방 다이어트를 할 때 한 가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지방 섭취량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 있는 장기 중에서 가장 지방 함량이 많은 장기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퀴즈. 우리의 장기 중에서 지방량이 가장 많은 장기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네, 바로 이 두뇌라고 합니다. 이 뇌 같은 경우는 약 60%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방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산이 곧 내 두뇌에 있는 지방산을 결정을 하고, 보통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막에 많이 분비되어 있어요. 뇌 같은 경우는 세포를 또 감싸는 마일린시스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지방량이 훨씬 더 많은 건데, 특히 우리가 흔히 알려진 이 포화 지방산이라는 나쁜 지방 위주로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뉴런, 뇌세포에 있는 지방 구성물들도 나빠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막이 이렇게 유동성이 있어야지만 신호 전달도 잘하는데, 그런 나쁜 지방산을 먹게 되면 이것들이 뻣뻣해져서 신호 전달도 잘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기능 이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지방 다이어트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에 와서 또다시 유행하게 된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바로 지방이 우리를 뚱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범은, 비만의 주범은 바로 탄수화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저탄수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탄수 다이어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행을 끈 것은 애킨스 다이어트였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진짜로 탄수화물이 비만의 근원이라면 아마 타격을 가장 많이 맞게 될 민족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닐까 생각돼요. 우리 라면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라면 할 때 떡나물 끓이면서 라면도 탄수화물인데 떡을 넣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옆에 김밥도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은 국물에 밥까지 말아 먹게 되는 탄수화물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 이 애킨스 다이어트, 저탄수 다이어트는 일명 또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는데요. 이 다이어트 방법을 주창한 사람은 이 애킨스라는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심장학과 카디올로지스트였는데 어떤 주장을 펼치셨냐? 탄수화물만 제한해서 섭취를 하면 뭐 고기든 치즈든 우유든 달걀이든 마음껏 먹어도 살이 안 찐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들으면 훅 하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왜 고기가 더 비싸고 할 때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육류는 이렇게 황제들이 먹는 많은 음식 중에 하나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황제 다이어트라 불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초반에 확실히 유행을 했었고, 특히나 헐리우드 스타들이,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 애킨스 다이어트를 통해서 체중 감량을 했다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저탄수 다이어트, 애킨스 다이어트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가, 한번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저탄수 다이어트의 또 다른 말은 우리가 고단백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다른 영양소,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포만감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섭취하는 칼로리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학에서 음식의 발열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내가 음식을 섭취를 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빼서 내가 칼로리로 쓰기 위해서는 걔네들을 소화, 흡수, 대사, 처리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모돼야 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냐면, 내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을 때의 기초대사량보다 기초대사량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탄단지를 비교를 했을 때 이 높아지는, 즉 음식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모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이 에너지가 가장 높은 게 단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똑같이 내가 200칼로리를 섭취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지방으로, 하나는 단백질로, 하나는 탄수화물을 통해서 섭취한다고 합시다. 자, 내가 200칼로리를 먹었다고 해서 200칼로리를 그대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얘네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처리 과정 동안에 쓰이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약 6으로 거의 적다고 보면 되겠고, 단백질은 60이나 되고요. 탄수화물은 20이 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단백질 같은 경우는 내가 200칼로리를 먹더라도 실제로 내가 에너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40칼로리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만약 음식이 귀해가지고 우리가 기아의 허덕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체중 감량이잖아요.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음식, 그거에 우리가 더 관심이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 단백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체에서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방법은 60%는 대부분 기초 대사량을 통해서 소모되고요. 나머지 30%는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소모가 되고, 이제까지 설명했던 음식의 발열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거는 약 1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가 물론 작기는 하지만 이게 장기간 누적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발열 효과로 소모되는, 없어지는, 사라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칼로리 적자량을 꾸준히 만들어내서 체중 감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동안 꾸준히 고단백을 하고 이거를 꾸준히 고탄수를 한 사람과 비교를 해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하루 한 끼 먹을 때 200을 단백, 200을 탄수화물로 했을 때 그 발열 효과 차이
차이는 약 40칼로리예요. 즉 단백질을 먹을 때 똑같은 양을 먹더라도 내가 40칼로리를 더 쓸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1년 누적약을 계산을 해보면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약 4,300, 440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1kg 감량하기 위해서 7,700이 필요해요 라는 그 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고단백 다이어트를 하면 음식의 발열 효과만으로 뺄 수 있는 어떤 체중이 약 6kg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내가 이 고단백 다이어트, 또 다른 말로 저탄수 다이어트를 1년 동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애킨스 다이어트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애킨스 다이어트를 할 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뭐 치즈, 달걀, 햄, 소세지, 육류 등등등 생선 등이 있는데, 자, 이런 음식을 여러분들이 주로 섭취한다고 했을 때 지방산 중에서도, 즉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산이 있는데 이 3가지 지방산 중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게 될 지방산이 무엇일까요? 자, 바로 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나쁜 지방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 애킨스 다이어트에 대해서 논란이 생겼던 이유는 바로 이 애킨스 박사의 사망 원인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애킨스 박사는 2003년도에 72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냥 길을 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셔서 그에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 되었다고 보도되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분의 의료 기록이 언론에 노출됐는데요.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이 애킨스 다이어트를 주창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몸무게를 보잖아요. 그러면 키는 183cm였는데 몸무게는 117kg나 나가는 고도 비만이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2번째, 그 의료 기록에 보면 무엇이다? 심장병 질병 이력이 있다라는 거죠. 즉 애킨스 다이어트를 평생 했던 사람이 비만으로 죽고 심장병 이력이 있다? 이것들이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사망이 된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그로 인해서 미끄러져서 사망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애킨스 다이어트는 건강한 체중 감량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저지방이다, 저탄수이다, 과연 우리가 탄단지를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체중 감량 효과가 달라질까에 대한 이 논란에 대해서 종지부를 결론을 내린 아주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바로 이 프랭크 삭스 교수님이라고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계시는 교수님이신데, 제가 제일 처음 입학했을 때 저의 초기 어드바이저셨던 교수님이 하신 연구예요. 이 연구는 약 800명의 비만인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4가지 탄단지 구성이 다른 식단을 무작위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약 2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과연 체중 감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살펴봤어요. 단 하나, 섭취하는 식단의 탄단지 비율은 다르더라도 한 가지 동일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약 1일 칼로리 적자량이 750칼로리 정도가 발생하게끔 식단이 구성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4가지 다이어트를 어떻게 구성했나? 일단은 먼저 저지방, 고지방 다이어트로 나눠서 지방 분류가 지방의 부분이 20%, 40% 되게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서 보통 단백질, 고단백질, 보통 단백질, 고단백질로 했어요. 그래서 아래 밑에 4개의 이렇게 원 차트를 보시면 탄단지 비율이 서로 다른 4개의 다이어트 식단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결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떻게 돼요? 자, 0이 초반이잖아요. 체중 감량이 전혀 없을 때. 자, 6개월이 지났을 때 체중 감량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1년까지 일어나다가 그 이후로는 조금씩 다시 빠진 체중에 요요가 와서 찌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탄단지 비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체중 감량 정도는 비슷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연구가 밝혀낸 것이 무엇이냐? 칼로리 적자량만 만들어내면 탄단지 비율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중반에 와서
또 가장 논란이 됐던 다이어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바로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가 우리들에게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주장은 그거예요. 그 지방은 우리를 뚱뚱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케톤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이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1920년도에 소아 간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고안된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얘도 보면 일종의 저탄수 다이어트예요. 근데 애킨스, 즉 같은 저탄수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기 시작을 하자 그러면 고지저탄, 얘도 저탄수니까 뭔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와 연관지어서 어떤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차트에서 보시듯이 내가 100% 중에서 영양 섭취 중에서 70%가 지방에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고지방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거의 5%야. 그러니까 아주 저탄수화물이고 단백질은 아주 적정량만 섭취하는 건데 얘는 이렇게 지방 섭취를 늘리고 탄수화물을 극도로 낮춰가지고 우리 몸이 주 원료를 쓸 때 포도당이 아닌 바로 지방을 주 연료로 사용해서 지방을 소모하게끔 고안된 식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가 애킨스와 같은 일반적인 저탄수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고지저탄은 극도로 지방 섭취가 많고 극도로 탄수화물 섭취가 작아요.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적정량만 먹을 수 있어요. 반면에 저탄수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단백질 양을 늘렸다고 보시면 되는데 고지저탄처럼 극도하게 식단 어떤 분배 비율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도 휘발유로 달리는 차도 있고 경유로 달리는 차도 있잖아요.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줄어들잖아요. 마주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니까 우리 몸이 포도당을 주 연료로 쓰는 게 아니라 이 포도당인 대체 연료인 이 케톤을 만들어서 주 원료로 쓰면서 우리 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케톤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체지방을 어떻게 해요? 분해해서 얘네들이 간으로 가서 거기서 케톤체가 합성돼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료를 쓸 때 그냥 떠돌아다니는 포도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저장되어 있던 축적되어 있던 지방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해서 쓰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확실히 일어나는 어떤 몸의 상태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 케톤체 자체가 우리의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지저탄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섭취가 워낙 낮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인슐린 분비도 낮아지게 돼요. 우리 여러분들 인슐린 하면 체중 감량과 관련해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한다네요. 인슐린은 곧 뚱뚱이 호르몬이다. 즉, 이 뚱뚱이 호르몬의 레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역시 추가적인 지방 감량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는 우리 몸을 포도당을 통해서 달리는 게 아닌 지방을, 체지방을 녹여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지방 연소 모드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몸이 포도당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방을 녹여가지고 거기서 만들어진 케톤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모드, 지방 연소 모드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케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케토시스에 달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장기간 단식을 하면 우리 몸이 지방 연소 모드로 바뀌거든요. 여기 그래프를 보듯이 우리가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던 포도당을 꺼내서 쓰기 시작을 하다가 그것들이 고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포도당만 쓸 수 있는 기간을 위해서 약간의 포도당을 만들고 그리고 대체 연료인 케톤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케톤체의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가 케토시스고 이게 단식을 통해서 유도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케토시스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즉 음식을 내가 먹으면서도 지방 연소 모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고지저탄 다이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